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하는 무기로 3세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이 손꼽힌다. 전차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제블린은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무기로 칭송받고 있다. 과거에도 대전차 무기는 전쟁의 향방을 바꿨던 기록이 존재하는데 대전차 무기가 최초로 등장한 전쟁은 무엇이며 어떤 활약상을 펼쳤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전차를 파괴하는 마법의 요술봉 대전차 무기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단연 전 세계가 주목한 무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전차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대전차 무기의 기원과 발달 과정, 그리고 제4차 중동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박사님, 방종관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저희 백이 바뀌었습니다. 시원한데요? 네. 뭔가 저희의 사랑을 잘 받고 있다는 느낌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연구원님, 사실 저희 뒤에는 초록색밖에 안 보이시잖아요. 이제 방송이 다 되셨어요. 네, 이렇게 바뀐 마음으로 좀 큰 집으로 온 것 같네요. 네. 네. 뭔가 산뜻하고 새 집 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즐겁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대전차 무기 어떻게 발전을 해봤어요? 세 가지 단계로 발전 과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대전차 소총의 형태로 대전차 무기가 운용이 됐습니다. 그때는 전차를 파괴한다기보다는 전차에 탑승하고 있는 인원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되면은 대전차 포, 대전차 로켓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차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1973년도 4차 중동전쟁부터 대전차 미사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헬기라든가 또는 고정익 항공기에 이제 장착하기 시작했고, 뭐 최근에는 이제 드론에 장착하는 형태로 발전하다가 더 최근에는 아예 드론 자체가 대전차 미사일처럼 전차를 타격해서 파괴하는 이런 형태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소총으로 전차를 상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소총이 상대가 돼요? 그 탱크에다가 총을 쏴서 공격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예, 초보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이 엄청 큰가 보죠? 네. 아마 그때는 워낙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차는 등장했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기존의 소총에다가 좀 소총을 크게 하고 또 관통력이 높은 탄약을 사용하면은 전차를 뭐 장갑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이제 대전차 소총인 거죠. 근데 사실 그때는 탱크가 워낙 느리고 네. 장갑도 얇고 대부분 포로 파괴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마크 시리즈 전차의 장갑이 한 10mm에서 한 20m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그 독일의 탱크 개베어라는 대전차 소총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효 사거리는 500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뭐 일반 소총보다 당연히 한 2배 정도 컸죠. 그래서 165cm, 사람 키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길이, 무게는 18.5kg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탄약도 뭐 지금 구경이 13.2mm, 길이가 92mm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K6 직접 쏴보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주 뿌듯하게 썼습니다. K6하고 맞먹는 크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임 박사님께서 그 K6를 이렇게 삼각대에 놓고 이렇게 쏠 때 반동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탄약을 직접 사람이 들고 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동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갈비뼈 여러 명 부러졌어요. 이 저런 형태의 탄약은 기본적으로 총구를 떠난 탄두가 멀리 날아가면 날수록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속도가 떨어지니까 관통력도 떨어지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0m 정도 사거리에서는 관통력이 한 20mm 정도 됩니다. 근데 500m까지 늘어나면 관통력은 10m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단점이 있었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게가 뭐 당연히 18.5kg가 되니까 2인 1조로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사람이 들고 조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받침대가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반동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쏘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반동력이어서 한 발씩 연발이 안 되고 한 발씩 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전차 로켓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대전차 로켓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도래하면은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대전차 무기가 등장하게 되죠. 88mm 독일군 88mm 대공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군들 사이에서 병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농담이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은 히틀러의 전기톱에 쓸려 죽고 차를 타고 또는 전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88mm 대공포에 맞아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전기톱이라 그러면 이제 MG42 기관총이지 않습니까? 원래 88mm 대공포는 이게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대공 무기로 개발된 무기 체계입니다. 비행기만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독일은 원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별도의 그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포를 개발했습니다. 37mm, 50mm, 75mm 이런 대전차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40년 5월에 이제 프랑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딱 전쟁을 시작했는데 프랑스의 중전차들이 장갑이 너무 두꺼운 겁니다. 이게 효과가 안 나니까 야 그러면 빨리 뭘 방법이 없느냐 찾아봤더니 88mm 대공포를 한번 사용해 보시죠. 그래서 딱 사용했는데 네. 효과가 만점입니다. 왜냐하면 88mm 대공포는 사거리 2km에서요 관통력이 110mm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 장갑을 장착한 전차가 없었습니다. 어떤 전차든지 다 파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저팔계가 들고 다니는 바주카포 있잖아요. 그것도 대전차 무기죠. 그러니까 저게 바로 말씀하신 88mm의 약점을 보완해서 보병들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기동성 있게 탱크를 잡아야 되잖아요. 탱크가 워낙 기동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발한 게 이제 바주카포죠. 미군이 최초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반동포라는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켓 다 포탄 자체가 로켓 엔진처럼 점화해서 날아가서 관통하는 무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뒤가 후폭풍이 뒤로 나가버리니까 쏘는 사람이 반동도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총 쏘는 것도 반동 때문에 그 대전차 소총이 반동 때문에 여러 사람 부서졌을 테니까 그 약점을 보완한 거죠. 그러니까 88mm를 기동성 있게 무반동 대전차 총의 반동을 없애게 그래서 나온 게 바주카포입니다. 근데 저것도 이제 심각한 약점이 후폭풍이 뒤로 나와버리니까 뒤에 있다가 이게 의외로 사고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연기가 확 나는 거예요. 불꽃이? 아니요. 바람이. 근데 그 화염. 뒤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사망하죠. 화염과 폭풍이 한 20m까지 나와요. 20m요? 네, 근데 이게 평소에는 주의를 해도 실전에서는 진짜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뭐 지치고 그죠. 힘들고 총알 날라도. 언제 쏠 줄 알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뒤에 있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보이니까 막 기어가 쐈는데 뒤에 담장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쏘면 그냥 집이 무너져서 덮치고 이런 사건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 대전차 무기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이 대전차 무기가 위력을 발휘한 게 제4차 중동전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전차 소총의 시대에서 대전차 포와 로켓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대전차 미사일의 시대가 도래하는 게 1973년도 제4차 중동전쟁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 체계를 그 대전차 무기의 효과를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4차 중동전쟁을 드는데 이 전쟁 상황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4차 중동전쟁은 1973년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있었습니다. 나세르 이집트 당시의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고 갑작스러운 이제 사망하고 그 후에 등장한 사람이 사다트 대통령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등장했죠. 그래서 3년 동안에 이집트군을 혁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혁신을 하냐 하면은 전쟁 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나세르 시대까지의 전쟁 계획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나 적어도 3차 중동전쟁 때 우리가 빼앗긴 시나이 반도 전체를 회복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사다트 대통령의 생각에는 그거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전체를 획득하는 건 전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나이 반도의 일부를 군사작전으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나중에 돌려받는 그 방법이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최종 그 목표를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사작전 계획도 바꿉니다.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가 있었고 그 수에즈 운하 서쪽에 이집트군, 동쪽에 이스라엘군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집트의 작전 계획은 전면적으로 계속 시나이 반도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었다면은 사다트 대통령이 발전시킨 작전 계획은 한 10km만 진출하는 겁니다.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그런 다음에 방어를 하는 거죠. 방어 태세로 딱 전환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피탈된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방어로 경멸하겠다. 이게 작전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대전 참모이죠.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당시에 AT-3, 새거 대량으로 들어오고 RPG-7, 1961년도에 개발되는데 그것도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대전차 무기를 운용하는 부대들이 방어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대공 미사일을 또 대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들어온 게 이제 SA-6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 사거리가 한 20km에서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에즈 운하를 보고 10km 정도 진출하면은 운하를 건너가지 않고 이집트 쪽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도 방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운하 근처에는 이제 23mm 장갑차에 탑재한 대공포 이런 것을 대규모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공군기가 이스라엘 공군기가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겠다는 거죠. 실제로 정확하게 이집트의 의도대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973년 10월 6일 오후 2시에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10km의 교두보를 그날 저녁까지 확보를 합니다. 교두보를 구축한 다음에 예상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보병을 대동하지 않고 기갑부대만 역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차 400대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 기갑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출격을 시켰는데 전투기도 70대가 격추가 됩니다. 예전의 이집트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부가 완전히 국가 지도부가 공황 상태가 발생해서 당시에 핵무기까지 운용할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일화까지 등장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전차 무기의 최대 성공 사례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무기의 최대 성공 사례는 초창기에 나옵니다. 탱크의 탱크의 최전성기도 대전차 무기가 개발하기 전이었는데 지금 보면 대단한 무기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최초였고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무기 특성에 맞게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근데 이게 세계 최초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은 소련이 아니라 프랑스가 또 개발했어요. 또 무기 보면요. 먼저 개발한 사람 따로 있고 그걸 잘 써먹는 사람 따로 있고 주워서 더 좋은 거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프랑스가 개발한 게 SS-10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걸 수입해서 가지고 있었고 뭐 사실은 정보도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우습게 본 거죠. 아이고 저거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게 당하게 되죠. 당시 새 거는 사거리가 0.5에서 3km 정도, 관통력은 400mm, 비행 속도는 초속 115m.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사실은 되게 느린 겁니다. 오는 게 보였다고 할 정도였어요. 네, 그 제가 속도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야구 선수 동호회 회원들이 던지면 보통 한 시속 한 90km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동호회 활동 많이 하신 분들이 한 100km, 110km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야구 좀 한 사람들이 세게 던지는 속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표적을 한 2km 전방에 놓고 쏘면 날아가는데 한 20초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죠. 위에 전차장이 나와 있다가 요즘 말로 그냥 이렇게 소리 내면 무조건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궤도를 이렇게 털면서 지그재그로 기동하면 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먼지가 나는데 20초 동안 계속 조준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미사일은. 아, 그래요? 쏘고 나서 그냥 조준을 풀어버려도 되는 게 아니라 쏘고 나서 계속 20초 동안 조준해야 되는데 먼지가 일어나면 조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뭐 정말 거의 이스라엘군이 전멸한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 무기였기 때문에 좀 재밌어가지고 유선 유도 방식이었거든요. 이렇게 탁 쏘면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날아가는데 그거를 이제 잠만경 같은 거로 이제 숨어서 보면서 손으로 계속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요즘은 조이스틱 쓰나요, 게임할 때? 쓰죠. 네. 그래서 이게 종류마다 다르긴 하죠. 그거 잘하는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고 그거 잘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데 가면 정밀하게 이렇게. 오. 근데 대전차 미사일하면요. 네,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알라의 요술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못 들어봤어요? 알라의 요술봉. 중동에서 그렇게 많이 쓰인다는. 이게 가성비가 좋아서죠? 그렇습니다. 뭐 유명한 뭐 RPG-7이죠. 예, 1961년도 이제 소련에서 개발한 무기 체계고요. 예, 유효 사거리 측면에서 보면은 이동 표적은 한 300m, 고정 표적은 한 600m 전차를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통력은 초기 버전은 260mm에서 한 300mm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260mm에서 300mm 정도가 M48 4차 중동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운영했던 전차가 M48 전차인데 M48 전차의 취약 부분을 맞아야 관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궤도라든가 호미 엔진이라든가 이런 걸 맞아야 사실은 관통이 됐고 전면 강화된 앞쪽에 이제 그 장갑이 강한 부분은 이제 사실 부수적인 피해 정도만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4차 중동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 저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성능 개량이 진행되죠. 그래서 1988년도 정도가 되면은 관통력이 최대 750mm까지 나오는 RPG 계열이 나오게 됩니다. 750mm면 뭐 3세대 전차까지도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대전차 무기가 발전을 하면 당연히 전차도 발전을 하죠. 전차가 발전을 하면 대전차 무기가 또 발전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주 더 준비했습니다. 대전차와 대전차 무기의 이야기 다음 주에 더 재미있게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대전차 소총부터 시작해 포와 로켓, 미사일까지 대전차 무기는 계속 발전을 이어간다. 2세대를 거쳐 최근 맹활약하는 제블린까지 대전차 무기는 현대 전쟁의 주역이 되었다. 대전차 무기로 인해 전쟁의 양상이 바뀌며 전차 무용론이 거론되는데 미래 전차와 대전차 무기의 대결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차를 파괴하는 마법의 요술봉 대전차 무기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